옆에 보면 제가 새로 나눠줬어요. 뒤에 모의고사까지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배운 단원이 생태계 쪽이죠. 생태계 쪽에서 개체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시험에 100% 나오는 게 뭐냐? 일단 작용과 반작용 시험에 잘 나옵니다. 100% 나와요. 작용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반작용은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얘도 잘 받으면, 이걸 틀리면 틀린 사람도 있겠죠. 글을 잘못 읽어서 틀린 사람은 거의 없는, 오답률이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 100% 나오는 게 누구냐? 환경저항입니다. 환경저항. 이론적 생장곡선하고 실제 생장곡선의 차이점. 또 하나, 그 실제 생장곡선에서 출생률과 사망률의 값. 알았죠? 이거 잘 나오니까 꼭 알아도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로축 시간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 저항은 커진다라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나머지 거기에 보면은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라 해가지고 가운데 맨 밑에 있는 그래프 보이죠? 그래서 돌말하고 빛의 세기, 영향 염리의 양 그래프 해석만 잘 해놓으세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그래프 역시도 작용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거죠. 뭡니까? 외부 비생물적 요소인 빛의 양이라든가 수온이 돌말의 생장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래프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내신에서도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입니다. 수능은 절대 안 나오고요. 왜? 겹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거기에 보시면 텃세라든가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그 다음에 가족생활의 예만 알아주십시오. 알겠죠? 어떤 동물들이 이런 특징을 갖는가라는 것만 봐두시면 됩니다. 알았지? 자, 오늘 시간에는 자, 몇 페이지냐, 여기가 중간으로 훌쩍 뛰어넘으면 15쪽을 가보세요, 여러분. 15쪽. 자, 15쪽에 바로 군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군집. 설명을 잠시 보강을 해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개체군 그러는 것 앞에서 계속 썼었죠. 개체군. 이거를 정의하면 같은 종이에요. 개체군. 알았죠? 사람이면 사람의 무리, 닭이면 닭의 무리, 이런 식으로. 식물이면 식물 한 종의 무리, 토끼풀이면 토끼풀, 이런 식으로. 하지만 오늘 배우는 군집은 서로 다른 종입니다. 그럼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서로 다른 개체군이에요. 서로 다른 개체군. 개체들끼리의 상호작용, 이거는 개체군 내에서의 행동이고, 텃세, 사회생활, 가족생활, 리더제, 순위제, 이런 것들이고, 지금 우리는 종이 서로 다른 것끼리의 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배웠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비생물적 요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물적 요소가 있었죠. 자, 이때 요거를 우리는 뭐라 불렀죠? 반작용이라 불렀습니다. 나무 뿌리가 바위를 부순다든지 이런 것들. 알겠죠? 비버가 나무로 집을 짓는데 그게 댐처럼 되잖아요. 비버 누군지 알죠? 본 적은 없지만 비버 많이 알잖아요. 그죠? 동물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생물적 요소 안에서 생산자가 있을 것이고, 소비자가 있을 것이고, 분해자가 있을 것이에요. 이 안에. 이들 간의 관계예요. 이들 간의 관계가 일단 군집 간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 또 1차 소비자가 있고 2차 소비자가 있죠. 그들 간의 관계도 군집 간이에요. 종이 서로 다르니까. 이해 갔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군집의 종류며 군집 간 상호작용, 그 다음에 그 식물군에서 우점종이 무엇인가 방형국법 내신에는 100% 나오죠. 그거 모르면 정말 문제 풀 때 짜증납니다. 그것들을 오늘 배워서 끝낼 겁니다. 먼저 군집의 구조 한번 보세요. 지금 영양 단계에 따라 이런 말을 쓰는데, 영양 단계에 따라서 생산자, 얘는 무엇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빛 에너지를 무엇으로? 화학 에너지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애들을 생산자라고 부르죠. 에너지 전환 과정 잘 보세요. 그러면 소비자는 어떤 애들이냐? 1차가 있고 당연히 2차가 있고 또 3차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동하는 형태는 어떤 형태? 유기물의 형태로. 유기물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3대 영양소 같은 거 다 유기물입니다. 탄수화물들, 탄단지, 알겠죠? 그런 형태로 이동하는데 얘만 무기물을 뭘로 바꾸는 거죠? 유기물로. 조개한다. 알겠습니까? 지금 그 과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군집들은 어떤 종으로 얘기한다? 서로 다른 종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서로 다른 종끼리는요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단 말이야. 피식 포식의 관계가. 그걸 쭉 연결한 거,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한 종류 단계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먹이 사슬이라는 거는 얘는 얘의 먹이다, 얘는 얘의 포식자다, 이런 것들이요. 알겠어요? 피식자 포식자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풀이 있어요. 풀. 얘를 이 뚜기가 먹어요. 뚜기. 근데 얘를 마뱀이 먹어요. 얘를 솔개가 잡아먹어. 이런 것들. 이게 먹이 사슬 관계라고 보이죠.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알지? 얘가 이렇게 먹질 않잖아. 다 아는 내용이야. 이 관계에 넘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다. 그지? 뭐 요 관계인데 뚜기를 뭐 이제 구리가 먹을 수도 있죠. 구리를 뱀이 먹을 수도 있고요. 뱀을 솔개가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요렇게 라인, 요게 먹이 사슬 관계, 여기도 먹이 사슬 관계. 근데 이게 막 섞이면 그물 관계.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뭐냐? 자, 먹이 그물 쪽이 잘 나오거든. 여러분 생각을 해봐라. 이 어느 숲에 이 사슬 관계가 3개 정도 있어. 근데 어느 숲은 6개 정도가 있어. 어디가 생태계가 안정하다 원래? 6개 정도가 안정하다고 생각되지. 여러분, 이런 비유가 좀 적절치 않지만 맛집이 있죠. 맛집들의 특징이 어때요? 어느 한 음식만 팝니다. 그 줄을 서요. 또 이렇게. 근데 그 줄 선 사람이 맨날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필 받으면 한 달 내내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면 매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오는데 줄을 서는 거지. 근데 어느 집은 분식집이 있는데 막 메뉴가 30가지 넘는 데가 있어요. 이 집이 면집인지 아니면 밥집인지 초밥집인지 헷갈리는. 근데 어디 가면 선택이 편해요. 분식집 가면 선택이 편하죠. 이것저것 다 시킬 수 있으니까. 맛만 소소하다면, 낫대다하다면 그런 데 가는 게 편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마음 편하냐 이런다면, 면을 못 먹는 사람은 면 요리 전문점에 가면 음식을 못 먹겠지만 분식점에 가면 먹을 수 있잖아요. 여기다 이거 하나 해놓읍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복잡할수록 그곳의 생태계는 안정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할수록 생태계는 안정하다. 이 문구 정말 잘 나오니까 우리가 3단원 화학에서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전기분해 문제 디귿에 보면 화학 변화에는 항상 전자가 관여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런 똑같은 문구라고 생각하면 돼. 표야, 표. 아주 이 단원에. 알겠지? 이거 잘 외워놔. 복잡할수록 생태계는 안정하다. 다음은 생태적 지위가 있는데 잘 봐. 생태계에서 개체군이 이렇게 생각하라고. 종. 알았냐? 어떤 종이 담당하는 구조적, 기능적 역할. 여러분 구조적, 기능적이라는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1단원에 보면 세포. 세포란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단위다 라고 배우잖아요. 자, 개체군이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 뚜기는 적어도 생산자가 여기 있죠. 우리 여기 따지면 여기 생산자고 여기 1차 소비자에 해당돼요. 초식동물. 근데 얘가 메뚜기가 아니라 풀은 소도 먹잖아요. 소도. 근데 그 소를 도마뱀이 잡아먹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호랑이 이렇게 나오고. 솔개가 호랑이를 그건 아니겠죠 또. 독립적 사슬 구조가 되는 것이죠. 먹이 지위라는 게 그런 곳이에요. 어느 위치, 서열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고 공간지위라는 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을 보면 어떤 동물이 공간지위가 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만 세렝게티라고 들어봤어요? 이웃나라? 그곳에 가면 초식동물이 수백 킬로를 달려가죠. 건기 때, 물 찾아서. 혹은 먹이가, 이게 건기 때는 풀이 자라지 않으니까 초식동물은 풀이 먹인데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하죠. 그렇죠? 근데 육식동물을 가만히 보잖아요. 개들을 따라 이동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육식동물은 뭐냐? 자기 텃세. 호랑이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자기 구역이 있잖아요. 그 구역에 지나가는 거죠. 1년에 몇 번 개들이. 그럼 먹이를 그때 잡아먹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늪을 끼고 있는 먹이 사냥터가 가장 세요. 그것이 제일 많이 싸움이 일어나고 숫사자들이 엄청 막 덤벼들고 막 그래요. 거길 차지하려고. 알았어요? 그리고 영역에서 막 약간 상위 계층에 있는 것들은 영역 표시를 되게 많이 해요. 오줌을 넣는다든가 수달처럼 막 고구마를 자꾸 쪄놓죠. 중간중간에. 그래서 냄새로 알아보게. 알았지? 근데 바다는 또 아니에요. 바다는 고래는 상위 포식자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고래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애들이 상어예요. 이 상어들은 흰수염 고래나 이런 고래들, 혹등 고래들을 따라 태평양을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이 고래가 해류를 따라 움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면 지구과학에서 보면 이제 북동무역풍에 의해서 북쪽 해류가 흐르잖아요. 그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크루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이렇게 돌아요. 고래들이 플랑크톤을 따라서 돕니다. 그러면 뒤에 상어들도 수십 마리 떼져서 돌아요. 이제 유튜브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커다란 흰수염 고래 한 마리를 고래가 지키는 거죠. 자식들을. 고래의 무리를 지키는 거야. 우두머리가 딱 지키는데 상어한테 공격을 받아서 뜯겨요. 근데 한 달을 뜯어먹더라고요. 걔는 한 달을 뜯어먹히면서 고래 무리를 따라 계속하고요. 고래는 덩치가 워낙 크니까. 야, 상어들도 정말 무슨 이동식 뷔페처럼, 그죠? 막 주위에서 해놀다가 배고픈 것 같아 뜯어먹고. 그럼 고래는 막 승질부리고 또 가고. 마지막에는 죽더라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근데 문제는 상어는 그럼 공간적 지위 바닷속은 좀 다른 거예요. 영역이. 근데 그 상어를 잡아먹는 애가 있어 또 누굽니까? 범고래. 범고래가 상어의 간만 빼먹어요. 여우도 아니고. 딱 그 유튜브에도 잡힌 게 얼마 몇 개 안 되는데 굉장히 큰 백상아리 같은 것들을 공격하는데 이 상어들이 느껴요. 걔들은 천하무적 아닙니까? 걔들이 직진밖에 모르는 애거든요. 나중에 바닷속에 상어 만날 일 있으면요. 상어 막 오걸랑 근거리가 가만히 있어요. 이 굉장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옆으로 하나 둘 이래가지고 4m만 피해도 상어가 눈만 요렇게 하고 지나가요. 요렇게 못 꺾어요. 그 돌고래들한테 다굴당하는 거예요. 돌고래들한테. 그리고 범고래는 이 유선형 움직임이 굉장하잖아요. 걔들이. 그 지능이 뛰어나고 얼마나 뛰어나냐면 물개가 빙하에 올라가 있으면요.
8마리, 4마리 짝을 지어갖고요. 물을 쳐요. 이렇게. 파도. 멀리서. 그럼 빙하에 떠있으니까 이게 파도가 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들리잖아요? 쪼르르 미끄러지면 얘가 막 살라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시 들어가서 또 한 번 치고 있어요. 2마리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폭 빠지면. 진짜 니들보다 머리가 좋은 거야. 걔들 데려다 중간고사 하면 시험을 치는 거야. 점수 오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간주의인데 바닷속은 좀 다른 거예요. 범고래들도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 상어는 먹이를 따라 움직이는 거죠. 걔들. 바닷속이라. 아무래도 누구보다는 육지역보다는 비생물적 요소의 제한이 별로 없는 거죠. 알았어요? 물론 심해 깊은 심해어들은 거기가 공간적 지위가 되는 거예요. 걔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죠. 수온약층이요. 수온약층을 지나면 수온이 급격히 변하거든요. 수압도 급격히 변하고. 그래서 여러분 바다낚시 가본 친구들 있어요? 그것도 심해 대구 뭐 이런 것들 100m 아래에 있는 것들 잡아올리면 눈이 이만해져요. 왜요? 저 깊은 곳에 있다 올라왔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눈도 커지고 입에서 이렇게 부레가 튀어나와요. 입 밖으로. 학생들은 그게 혓바닥인 줄 알고 혀가 아닙니다. 안에 있던 부레가 저 앞으로 올라오니까 부풀어갖고 입 밖으로 나오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간적 주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들은 다 종과 종간의 관계예요. 앞에서 배웠던 단계는 객체, 같은 종끼리의 관계. 알았지? 무슨 말인지 명확히 구분해라.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건 뒤에 또 하겠지만 거기 어떨수록 안정하다. 어떨수록 안정하다. 복잡할수록 안정하다. 꼭 기억해라. 알았지? 복잡할수록 안정하다. 다음. 자, 이제 수부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여기 그림만 봐요. 땅 무슨 요소죠? 비생물적 요소예요. 나무 생물적 요소죠. 근데 나무의 종이 같나요? 다른가요? 다릅니다. 알겠죠? 이러면 군집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이게 지금 군집이에요. 군집인데 교목층이 있고 악교목층이 있고 관목, 초본, 선택, 지중층이 있대요. 공간적 지위예요 이게.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교목이라는 게 뭐냐? 뿌리가 줄기 형태로 한 줄기로 쭉 뻗어 내려간 거예요. 굳은 줄기. 그 옆에 가지가 곁가지 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8m 이상 되는 애들 나무가. 알겠죠? 8m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키에 이게 자존심 스크래치가 나는 부분이니까 여튼 여러분 그래도 키가 다 반올림에서 2m잖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반올림에서 2m 4배라고 합시다. 우리 4배 정도 되는 애들이. 그럼 이 악교목충은 뭐냐? 똑같아요. 뿌리는 똑같은데 얘보다 키가 좀 작은 애들. 이런 것들이 악교목충. 우리나라는 좀 악교목충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보면 저기 뭐 좀 깊은 삼나무. 너희들 삼나무 본 적 있어? 삼나무? 메타세카이어랑 삼나무랑 헷갈리는 애들 되게 많거든. 이 우리 주변에 있는 고든 나무들은 다 메타세카이어야. 알겠지? 이 메타세카이어가 교목층에 해당되는데 얘가 살벌하다. 이거 우리 대전만 지금 계속 이걸 가로수로 심고 있지. 다른 데는 다 뽑아버린다. 뿌리가 곁뿌리가 기가 막히게 보통 애들 이렇게 뻗지. 근데 얘는 이렇게 뻗는다. 그럼 뭐가 피해를 받을까? 하수가. 치고 나가는 거 땅땅. 뭔 일이야 이게? 생물적인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 영향 진짜 많이 주는 거야. 메타세카이어 살아있는 화석이잖아. 그지? 그나마 은행나무는 조금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가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광캐분에 이런 걸 건드리지 않는데 오우 메타세카이어 살벌해. 다 뽑아버리고 있는 추세고. 플라타나스는 뭐 때문에 위험해요? 니네 가끔 걸어가다 플라타나스 그 잎사귀 맞아본 적 있어요? 기존 툭 치면 그럼 이만한 손바닥만한 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걔가 유리창이 딱 덮치면 끝나요. 사고 나요. 무조건. 얘가 척 보고 떨어지면요 무슨 사람 머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
그리고 잠깐 바람 부는 날 차를 잠깐 받치고 갔다 오면 자기 차를 못 찾아요. 농담이고요. 그냥 꽉 쌓이니까요, 막 악엽이. 그래서 이거 치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 해가지고 얘를 점점 없애는. 대전은 약간 조경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조목조목 뭔가를 하는 건 같은데, 여튼 교목충과 악교목충이 이런 형태인데, 그럼 여러분 하늘하고 제일 가까운 애가 누구예요? 교목충이죠. 그럼 제가 가장 많은 빛이 필요한, 알겠어요? 강한 빛이 필요한 층이에요. 교목층. 맞지? 자, 그러면 이제 교목충, 악교목충은 약간 빛이 세기 쪽으로 시험에 나와요. 출제가 된다면요. 수능은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저는 지금 내신반을 하기 때문에 너희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요 관목층, 여러분 관목층은 산을 타고 한라산 같은 데 가보면 자기 허리나 어깨 정도 높이의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관목층입니다. 뿌리가 옆으로 퍼져 있는 애들. 알았지? 그리고 그 밑에 초본층. 자, 여러분 이제부터 잘 봐요. 초본층이라는 건 말 그대로 풀초자, 그죠? 그래서 풀이 쫙 깔려 있는 곳인데, 자, 여기까지는요, 요 정도만. 당연히 새가 살기 있겠고요. 그 다음 거기에 곤충이 있습니다. 새가 사는 곳에 곤충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곤충의 생태주의하고 새의 생태주의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곤충이 있으면 그걸 먹이로 하는 동물이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같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광합성층이란 말은 아까 빛의 세계와 관련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자, 이제부터 선태층과 지중층을 암기하세요. 시험 볼 때만. 알았지? 자, 여기서 선태층이라는 거 뭐냐? 사실 이게 이끼류들이 선태식물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우리들 육상으로의 식물의 진출을 보면 선태류가 양치로, 그러다가 거시로, 속시로 이렇게 진화가 되잖아요. 선태층이라는 건 선태류들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분해자인 균류. 야, 이것 좀 헷갈리지 마. 균류는 다세포야. 그래도 세균이랑 헷갈리지 말라고. 세균 끝에 균자 들어간다고. 유산균. 유산균은 세균이야. 알았어? 근데 균류는 곰팡이 같은 것들이야. 다세포다. 진핵세포고. 알았니? 참고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곤충류. 얘들이 뭘 먹잖아. 버섯 같은 거 먹잖아. 곤충들이. 그렇지? 이런 것들이 서식하는 곳이야. 그러면 지중층은 뭐냐? 그 밑에거든?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부식질이 많고. 여러분, 부식질이라는 건 부식토라고 지구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봤을 텐데, 부식토. 기반암 그 위에 부식토. 있어요. 그게 영양분이 풍부하고 흙이 부드러운 곳이에요. 많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 지렁이, 균류, 세균류 굉장히 많은 것들. 두더지는 대표적으로 땅을 파고 돌아다니는 거. 사실 이쪽에는요, 쥐도 있어. 쥐도. 알겠지? 땅 속을 파고 돌 뱀도 있고요. 여기 예외가 이제 곰은 저기 바위 속에 이렇게 겨울잠 땅을 파고 들어가는 애는 아니에요. 알았지? 오히려 땅을 파고 굴을 만드는 애들은 늑대. 늑대는 땅을 파요. 그리고 하이에나. 이런 애들. 늑대나 하이에나의 공통점이 뭐지? 같은 계층은 뭐지? 앞장에 가족생활. 알겠냐? 그 다음에 걔들이 무슨 사회생활은 분업화되어 있는 걸 사회생활이라고. 개미나 벌같이. 일만 하는 벌, 일만 하는 개미, 이렇게. 알겠어? 여왕벌, 여왕개미, 이런 식이 이제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이고, 가족생활 중심이지. 그리고 대빵이 누구야? 암컷이야. 대빵. 알겠어? 그런 특징이 있죠. 지중충 잘 나와. 이 그림층이 딱, 상면층이 딱 나오면 맨 꼭대기 교목과 교목은 뭐 광합성, 빛의 세계에 영향을 받는 거. 그 다음 밑에 관목층 별로 안 나와 시험에. 알았어? 선태층과 지중층이 잘 나와 시험에. 알겠지? 기억해놔. 그래, 암기는 뭐를 해야 될 건가? 봐.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나머지 프린트 있지? 2번만 풀어봐. 2번만. 딱 정독하고 선생님 프린트 한번 다시 한번 주시오. 2번만 풀면 100점이야 무조건. 여기서는 뭐 거의 레알로
알겠지? 그래서 이쪽 지역은 만약에 자기네 학교가 이쪽 5단원만 시험에 나온다? 그럼 다 맞아야 돼. 무조건. 실수하면 끝이고. 알겠지? 명심해라. 3인칭에서는 누구누구 나온다고? 지중충, 선택층, 교목과 악교목. 이쪽은 광합성량. 알겠죠? 오케이? 누가 빛이 세기에 가장 민감하다? 예, 교목층. 제일 위쪽이니까. 이해 갔죠? 다음. 군집의 종구성이라는 걸 봐봐. 자, 여러분. 우점종이 있고요. 희소종이 있고, 지표종이 있고요. 우점종은 뭐냐? 군집을 대표할 수 있다. 여기에 우점종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겠죠, 우점종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우점종을 찾는 게 시험에 100% 나와요. 우점종을 찾는 거. 어떤 단위 면적 안에 우점종. 그래서 얘들은 상대값이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구할 거야, 이걸. 방영부법에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이거 값, 이거 합시, 이것의 합시. 제일 큰 종이 바로 우점종이야. 가장 쉽게 말하잖아. 흔하게 보이는 것들 이렇게 보면 돼. 흔하게 보이는 것들. 그 면적 안에서 보면 니네 아카시아 알지? 아카시아가 어느 나라 식물인지 알지? 굳이 따진다면 일본 거야. 그거 아카시아 일본 건데 걔가 그렇게 생명력이 좋아서 어느 한 곳에 아카시아 나온 거야 딱 떨어지면 주변이 다 아카시아 군림으로 변해. 우점종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토끼뿔 같은 것들은 잔디밭에서 굉장히 우점종의 형태가 많이 보이고요. 민들레 이런 것들, 질봉이 이런 것들. 자, 그럼 희소종.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와. 희소종을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야. 참 잘 안 보이는 애들. 희소종. 그러면 지표종은 뭐냐? 그 곳의 환경이나 그 다음에 어떤 형태를 가늠하게 할 수 있는 거. 얘가 살면 얘다. 예를 들어서 지표종이 뭐가 있을까? 에델바이스 같은 거. 에델바이스 본 적 있어요? 노래는 알아요? 부르라고는 안 할게요. 그냥 에델바이스라는 노래가 있죠. 그 어느 나라 국한지 알아요? 그쵸? 저도 잘 스위스인가 오스트리아인가 그쪽이라는데 우리나라 무궁화만 알면 되죠. 근데 그 에델바이스가 있으면 고지대 그리고 굉장히 좀 기온이 좀 떨어지는 곳. 그래서 얘가 고도 몇 정도 된다라고 하는 지표종이에요. 얘들이. 알았지? 그런 것들을 지표종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있으면 뭐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빨간색 실 지렁이 같은 게 물속에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것은 굉장히 낮은 삼급수 이런 거. 이런 것들 어떤 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표종입니다. 여기는 안 써있지만 얘도 있어요. 그냥 학교에서 얘기하면 그냥 듣고 마세요. 핵심종. 이 핵심종은 뭐냐면 그 주변의 환경에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 걔가 없으면 개판돼 이런 애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종이 돼야죠. 각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런 애들 뭐냐? 해달 같은 애들. 그러면 해달이 수달이 바다에 가니까 해달된 거죠. 그죠? 이 해달이 뭐를 잘 먹냐면 성게를 진짜 잘 먹어요. 성게를. 성게 비빔밥 먹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맛있죠? 별스럽지 않았어요? 그 맛을 느끼면 나이가 든 거예요. 들었군요. 성게 비빔밥이 진짜 맛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는 잘 안 먹었는데 오묘한 맛이 있더라고요. 여자애들이 되게 좋아하던데 성게 비빔밥. 성게 알로 이렇게 비빈 거 있어요. 그 성게가 해초를 그렇게 잘 뜯어 먹어요. 성게는요, 걔들의 그 분화 속도 살벌합니다. 걔들의 생장 속도가. 그래서 해달이 그걸 먹어주지 않으면 그 주변이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오마이갓 비버도 핵심종이에요. 비버. 아까도 비버 얘기를 했더니 비버 알죠 여러분들? 나무로 집을 짓는 애들. 걔들이 집을 하나 지으면 그게 댐이 되는 거예요. 보처럼. 그럼 거기에 물이 막히면서 물이 고이면서 종이 다양해지고
근데 걔들이 죽잖아요? 그럼 뭐가 무너지죠? 그럼 종이 줄어요. 그 주변에. 알았어요? 이런 애들이 핵심 종입니다. 알겠죠? 참고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하시면 그럼 니들은 이 장에서 뭐 배워야 돼? 우점종. 이거 구해서 얘 우점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 분집의 종 구성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우점종. 꼭 기억해. 우점종 제일 중요하다. 여기는. 자, 별표 3개. 5단원에서는요, 다른 단원과 다르게 1등급을 가늠할 수 있는 거, 사실 이게 1등급을 가늠하잖아요. 여기서 1등급을 가늠하는 게 뭐냐? 집중력이에요. 실성은 끝장입니다. 5단원. 공부 좀 한다는 애들 있잖아요. 약 80점 이상 되는 애들은 또 100점에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재수학성 어떻게 됩니까? 뚝 떨어지는 곳이에요. 점수가. 한두 개 틀려가지고. 그럼 거기서 애들이 필수적으로 공부하는 게 뭐냐? 여기입니다. 방영구법. 자, 방영구법에 대한 얘기 보세요. 방영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지역의 우존종이 무엇인지, 이 지역에 어떤 종이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려면 객관적인 비교 잣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같은 면적당 이걸 측정할 때 방영구법을 이용해요. 이 지역은 이렇게 1제곱미터, 1m, 가로세로 1m 안을 딱 놨을 때 종이 몇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찾거든요. 기준이. 여러분들처럼 아 이거 물 좋냐? 아 이거 어떤 애 하나 닦고 아 물 더럽게 닦고 그러고 가는데 딴 애들 다 좋은 사람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확하게 같은 면적 안에 종이 몇 개 있고 이런 걸 파악한 거라고. 자 보세요. 방형구에 나타난 식물의 종. 일반적인 방형구는요 이렇게 사각형을 말하곤 해요. 동그라미 있어요 여러분.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각형의 방형구에 대한 그 속에 종, 그 다음에 개체수, 알겠어요? 그 다음에 종이 출현한, 이거 잘 봐요. 방형구의 수.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 방형구는 되게 많은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많은 거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못 그려요. 항상 이렇게 칸차를 놓는다고요. 그럼 여기 세로가 5칸이고 가로가 5칸이니까 이 안에는 25칸의 칸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저 빈도를 애들이 제일 많이 물어봐요. 애들이 빈도란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종이 있고요. X종이 있어요. 우리가 개체수, 저걸 밀도라고 하잖아요. 이 면적 안에 밀도는 동일한 거죠. 5하고 X는 똑같아요. 면적당 3개 있잖아요. 이해 갔죠? 근데 빈도는 아니에요. 빈도는 칸을 세는 거예요. 칸. 얘 빈도가 3이죠. 근데 얘는 빈도가 몇이에요? 2죠. 빈도는 얘가 많은 거야. 뭔 칸인지 알겠어? 칸수만 세는 거야. 저 안에 2개 들어갔다 3개 들어갔다 상관없어. 걔가 차지하는 방형구의 칸수, 그게 빈도야. 자주 빈도가 잦다 이러면 뭐야? 자주 나타난다는 거죠. 그 2명이 뭉쳐 다니 애들은 2명 이렇게. 그죠? 1명 그냥 혼자 다니고. 근데 어떤 애들은 한 명 다니고, 그럼 우리가 마주칠 기회가 한 명 다니는 애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빈도수라고 한다. 그 다음 지표를 덮고 있는 정도. 이 피도는 시험에 잘 안 내. 피도는 왜 그럴까? 이렇게 한번 볼까? 이런 식물이 있어. 알겠니? 그 다음에 이런 식물이 있어. 그럼 니네가 보면 누가 지표를 많이 덮고 있냐? A, B 중에 B가 많이 덮고 있잖아. 실제로 그 식물의 크기를 갖다 넣는 거야. 여기 5칸이지만 1m로 따지면 얘가 1제곱미터당 얘는 방형구 안에 하나하나 들어있는데 그 부피, 면적이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그 피도 계급을 줘. 알았지? 큰 거에 더 큰 값을 주거든. 그래서 그 값을 갖다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동일한 개체수지만 얘 2개 있는 거랑 얘 2개 있는 거랑 이거는 방형구 안을 봐야 되겠지. 그 빈도는. 하지만 피도는 얘가 무조건 큰 거야. 피도는 얘가 넓으니까 그 면적을 차지하는 게. 이해 갔어? 그래서 피도는 잘 안 나와. 알겠어?
하지만 빈도나 밀도는 잘 이제 밀도를 틀리는 애들은 없거든. 밀도를 틀리는 애들은 없어. 근데 아까 선생님이 무슨 말 했었냐? 우점종을 따졌을 때 그냥 밀도가 아니라 무슨 밀도였지 얘들아? 상대 밀도라고 했잖아. 상대 밀도.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는 면적당 3개, x도 면적당 3개. 그럼 상대 밀도는 1대1인 거야 얘들은. 1대1. 알았냐? 상대 밀도란 전체를 100으로 놓고 얘가 몇 프로냐? 그게 상대값이다. 알겠지? 그걸 구해서 제일 큰 값. 됐지? 그 다음에 빈도값. 그 다음에 피도도 있으면 피도값. 알겠지? 근데 그 보통 모의고사도, 수능 모의고사도 피도는 줘. 아니면 빼든지. 피도는 무시하고, 이렇게. 그러면 상대 밀도랑 상대 빈도수만 갖고 우점종을 찾는 거지. 알겠어요? 자, 결국은 마지막에 뭐를 알아내는 방법이래? 우점종을 알아내는 방법이 방형구법이야. 알겠지? 그래서 중요치 요거 더하기 요거 요게 중요치야. 이게 제일 높은 애를 뭐라 부른다? 우점종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됐죠? 자, 여기서 보시면 면적 있죠? 면적을 쓰는 값이 누구냐면 밀도하고 피도예요. 면적을 쓸 때는 분모가. 그래서 얘들은 개체수죠. 몇 개. 이렇게. 얘는 면적당 면적이죠. 한 개의 면적. 그러니까 얘 값은 뭐가 나와요? 그냥 숫자만 떠요. 피도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얘들은 방형구의 숫자다. 또 방형구의 숫자는 얘도 숫자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밀도는 엄밀히 말하면 몇 제곱미터당 몇 개라고 써줘야 되는데 이것도 숫자만 떠요. 그러니까 숫자가 큰 게 빈도도 그렇죠, 밀도도 그렇죠, 피도도 그렇죠,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을 각자 다 구한 다음에 그 개체수를 가지고 밀도는 밀도끼리 전체 100으로 놓고 얘가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빈도는 빈도끼리 얘를 100으로 놓고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를 구한 게 상대값이에요. 알았지? 그 값을 다 합치면 뭐가 떠요? 중요치가 뜨는데 중요치가 제일 큰 게 누구라고? 우점종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직접 몇 개를 해보면 됩니다. 알았어요? 뒤에 문제 몇 개만 풀어봐도 각자의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한 후 그런 종들이 5개 있다 그러면 5개의 밀도 쭉 구하고 그 밀도값 뜨겠죠? 그 밀도의 합 전체를 100으로 놓고 각각의 5개, 각각 개인 5개의 상대 밀도를 구한 후 이렇게 되는 거죠. 빈도도 똑같아요. 빈도도. 각자 빈도를 구한 후 전체 빈도값을 합친 걸 100으로 놓고 걔가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죠. 아셨습니까? 특별히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함정도 없고 제대로만 알아두면 어려울 것이 없는 곳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피도 계급은 이렇게 주는데 이거 시험 문제 내겠습니까 이거? 안 주지. 좀 부끄럽죠. 이렇게 내면 몇에서 몇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단 여러분 잘 보세요. 질경이라는 애가 있어요. 질경이. 보이죠? 질경이가 요렇게 생겼네. 질경이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없죠? 질경이. 그러면 전체 1제곱미터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 2개인 거예요. 이해가요? 그 다음에 토끼풀 한번 찾아봐요. 토끼풀. 자, 여기 총 몇 개 있어요? 8개 있네요. 여기 토끼풀이 8개라고 돼요. 그 다음 민들레는요. 개체수. 여기 몇 개 있니? 민들레 3개 있고요. 하나, 여기 2개 있고요. 2개 있고요. 다 합쳐봐. 총 몇 개야? 10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10개라고 돼 있다. 그럼 전체 밀도를 다 합치면 얼마냐? 20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라고? 자, 전체 몇 중에? 20 중에 2개. 얘는 20 중에 8개 이런 식으로. 알았어?
그럼 전체 20 중에 얘는 10개. 이런 식으로 얘를 쭉 찾는다는 얘기야. 알겠어? 전체 값 중에 얘가 차지하는 게 얼마냐? 그게 상대 밀도가 되는 거. 요거 미안해. 요거야 요거. 알겠지? 상대 밀도. 여기 나누자. 20개 중에 10개, 20개 중에 8개, 20개 중에 10개. 뭐야 부끄럽게. 2개. 요게 상대 밀도야.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지? 상대 밀도는. 자, 빈도는 좀 자세히 봐둬라. 빈도는 지금 얘가 몇 칸이냐면 가로 세로가 10칸 10칸일 거야 지금 칸수가. 맞지? 그러면 100여 칸이 되겠지. 100칸이. 100칸 중에 질경이 봐. 질경이는 그 개체수만큼, 그 개체수만큼 칸수가 잡히잖아. 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100칸 중에 몇 칸을 차지해? 2칸을 차지해. 그래서 0.0이라고. 이해 갔지? 토끼풀도 한 칸당 한 개니까 100칸 중에 8개야. 맞지? 요거만 조심. 요거 민들레. 민들레는 칸만 세. 한 칸, 둘, 셋, 넷, 다섯, 6칸. 알았지? 개체수가 아니라 걔들이 차지한 칸수. 알겠지? 그래서 100분의 6 이렇게 찾는 거지. 이것들을 다 합치면 얼마냐? 100분의 16. 상대값을 따질 때는 그냥 어차피 다 0.06이니까 2, 8, 6 놓고 풀어도 돼. 16 중에 2, 16 중에 8, 16 중에 6 해서 나온 게 상대 빈도.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오케이.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질경이가 피도계급이 1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세요. 20분의 1 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질경이가 20분의 1 이하. 한 칸 안에 얘가 차지하는 게 20분의 1 미만이면, 제일 작으면 피도계급 1을 받습니다. 질경이는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20분의 1에서 4분의 1을 차지한다. 얘보다 어떻다? 1로 갈수록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다. 면적이 넓어진다. 그래서 얘는 토끼풀이 이 정도 피도계급을 받아요. 민들레도 토끼풀과 똑같은 지위를 받아요. 2. 그래서 중요치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 피도는 이제 몇 개 중에 5 피도계급을 따지거든. 그냥 계급만 딱 주면 갖다 대입만 하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와도 애들이 다 맞추니까 그냥 냅둔다고요. 안 봐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여기 뜬 거예요. 전체 5 중에 1, 5 중에 2, 뭐 이런 식으로. 상대 미안해. 피도 소리. 상대 피도가 요걸로 잡힌 거야. 알았죠? 그리고 이것들을 합친 거죠. 그게 중요치. 이거 보니까 얘가 제일 크네. 토끼풀이. 그지? 얘를 우점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할 수 있겠어? 한두 문제만 풀면 이건 절대 안 틀리니까. 그리고 피도 계급은 출제자가 준다. 명심해라. 출제자가 주니까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아. 피도 계급이 크다는 건 참 넓게 살고 있구나 라고 알면 되는 거야. 알겠지? 됐어? 자, 군집의 구분과 종류 한번 봐봐. 자, 수생군집. 물속 이런 말, 물속. 담수가 있고 해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지학에서 육수라고 하잖아, 육수. 그죠? 하천, 호수, 강. 저기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애가 저 빠졌어. 담수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 빙하야. 근데 빙하 속에는 생명이 살지 않으니까 걔는 빼고. 그 다음에 해수군집. 바다에 형성된다.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피레미, 은어, 송어, 뭐 가물치, 쏘가리 이런 애들이 군집인 거야. 그들 자체가. 그렇게 뭐 동물군집은 어류군집만 있겠나? 해초군집도 있겠죠. 돌말 뭐 이런 애들. 그죠? 그 다음 해수군집. 아까 상어, 고래 이런 애들이 해수군집이에요. 말미잘, 알겠어요? 다시마, 미역 이런 애들. 자, 그러면 육상군집. 육상군집이 시험에 좀 나와요. 얘는 잘 안 나오고요. 얘가 시험에 좀 나와요. 알았어요? 이 그림으로. 근데 그림만 제대로 보면 다 알아요.
자, 일단 삼림 뭡니까? 삼림은 나무들이 많겠죠. 일단 또 풀들이 많겠죠. 그래서 걔들을 나무들이 많은 목본, 풀이 많은 초본 이렇게 나눠요. 알겠어요? 그런데 요 개체군들이 막 섞여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정글 이런 데. 알겠어요? 삼림은 정글입니다. 나무, 풀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삼림인데 보세요. 온대림, 침엽소림. 자, 이렇게 림이라는 문자를 쓰는 거 수풀림자잖아요. 숲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숲, 정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애들이 삼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얘들이 햇빛은 기본이고 뭐가 많아야 돼요? 물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많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곳. 이렇게. 알겠죠?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곳. 자, 초원. 얘보다는 강수량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목본이 자라기는 좀 부끄러운 곳. 알겠지? 목본이 자라기는 좀 부끄러운 곳. 그래서 열대초원. 여러분들 열대초원 세렝게티 학교도 봤지만 넓게 초원이 쫙. 가끔 나무 있어봤자 관목림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온대초원. 이런 건 여러분들 양이나 이런 것들 유목민들 막 그죠?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온대초원 같은 곳에서 일반적인 목축업들이 그죠? 뭐 징기스칸 후예들 걔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여기입니다. 자, 황원.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죠. 실제로 여러분 사막도 열대 사막이 있고 온대 사막이 있는데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얘 면적이 훨씬 커요. 온대 사막. 이게 보통 20에서 위도 30도 지역에 분포하거든. 여기에 이제 사하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고비 이런 애들 우리한테 황사 보내는 애들 대표적인 거죠. 한대 사막은 우리가 그냥 사막이라고 안 하고 걔들은 빙하로 살짝 얼어있다. 툰드라 지역이라고 해요. 툰드라. 이런 애들이 뭐라고 해요? 강수량과 증발량을 비교했을 때 증발량이 더 많은 애들.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자, 요것들이 육상문제입니다. 육상문제 시험에 잘 나와요. 삼림, 초원, 황원은 일단 극단적인 거 알아두세요. 황원하고 삼림 이 두 개만 알아두면 가운데는 초원이에요. 알겠죠? 정글하고 사막, 극지방은 툰드라. 알았지? 그래서 걔들이 풀이 자라도 길이가 5cm도 안 되는 풀. 술록 이런 애들이 그거 뜯어먹고 살잖아. 뿌리까지 다. 알았습니까? 육상군집 구분 잘 하시고요. 군집의 생태 분포를 봅시다. 자, 수평 분포. 이 수평 분포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뭐 적도 지역, 저위도 지역에는 열대 우림이 분포할 거고요. 초원도 있을 거고요. 거기도 사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요. 같은 위도라 할지라도 강수량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직 분포는 여러분들 여기 산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일 밑에 뭐 화렵수림이 있고 그 다음에 침엽수림이 있고 관목림이 있고 이런 것들. 산 꼭대기 올라가면 뭐 있어요? 금잔디 있죠. 잔디만 쫙 있고. 이런 것들이 수직 분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요 정도 기온 차이. 뭐에 대한 분포? 고도에 따른 분포. 고도. 여기 산 험대요. 그냥 산 타고 올라가면은 그 개체군들이 좀 다르잖아요. 종들이. 수평 분포는 위도에 따른. 근데 이거 알아둬 얘들아. 못 알아들으면 문제 못 푼다. 얘들아 저위도가 덥냐 고위도가 덥냐. 더운 곳. 저위도가 고온이다 얘들아. 알았냐? 고위도가 저온이고 그러니까 저위도는 0도를 말하고 이 고위도는 90도를 말하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더라. 위도가 가로줄이야. 가로줄. 위도가 가로줄. 그래서 지구는 딱 나누면 이게 0도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남이 위쪽으로 갈수록 뭐 북이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 이게 경도죠. 경도. 세로줄. 그래서 경도를 자르면 지구가 반토막이 나는데 위도를 자르면 반토막이 안 나요. 적도를 자르지 않는 이상은.
알겠지? 이런 것들이 위도, 경도다. 위도는 좀 알고 있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뭔 뜻하지? 고위도로 갈수록 이런 거죠. 기온이 떨어지고 그다음 강수량, 증발량의 차이에 따라 저기 보이는 것 같이 삼림도 있고 초원도 있고 사막도, 황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면 됩니다. 알았지? 오케이? 이거는 문제를 풀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머리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시험에 출제가 된다. 육상군집 하나 알아두시고요. 수평분포의 육상군집을 끌고 들어와서 물어봐요. 그런데 그림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림이 있으니까. 그 다음 수직분포는 이것도 산 하나를 놓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파리 크고 왕성한 놈은 저 산 아래쪽에 살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얇고, 그 다음에 바람에 견뎌야 되고, 이렇게 좀 키가 좀 작고 그런 애들은 저 위쪽에 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이제 식물군집의 천의를 봅시다. 아까 방영국법에 내가 별표 3개 했지. 그치? 이 천의에는 5개 정도 해줘야 돼. 이건 서술형에도 잘 나오고 객관식에도 잘 나오고 수능 문제도 잘 나온다. 알았어? 이게 사실은 천이라고 하는 말이 이 생명체로 한 종을 따지면 진화라는 말하고 똑같거든. 생태계의 진화야. 생태계의 진화는 뭐를 의미하냐? 종이 다양해지는 거야. 이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생태계 구성의 구성원들이 다양해지는 것을 천이 과정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1차 천이와 2차 천이의 차이를 잘 새겨들으면 된다. 먼저 1차 천이 봐봐. 화산활동, 해빙. 알겠어? 화산활동이나 해빙. 그러니까 커다란 천재지변이나 기후변화 이런 거에 의해서 별로 종들이 다양하지 않았던 그런 불모지에 개척자가 들어와 외부에서 유입되는 거죠. 종들이 새롭게 들어와서 생태계를 구성해 가는 현상이에요.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끼리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선태식물들이 양치로 변하다가 그러다가 숲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초원이 그러다가 관목림이 자라고 양수림이 들어오고 호남림이 발달하다가 마지막에 음수림까지 딱 들어와서 정글을 만들어내는 현상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과정을 천이라고 합니다. 천이는 그 출발이 황당한 그냥 평야지대냐 아니면 뭐 물이 담겨져 있는 구양호지대냐 이렇게 보고 출발하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건성천이냐 습성천이냐 됐어요? 출발을 봅시다. 척박한 땅 습성천이 빈 영양호 무슨 뜻입니까? 종은 별로 없는데 영양분은 충분히 있는 곳. 물이 담겨 있다는 거죠. 물이 없다, 물이 있다 이 차이라고요. 알았지? 자, 여기서 출발하는데 보시면 지의류 이렇게 써 있어요. 개척자입니다, 애들이. 알겠어요? 지의류. 그러니까 지의류가 사는 곳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들을 이제 지표종이라고도 불러도 되겠죠? 아, 이쪽은 지금 천의 출발 단계구나 라고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끼류 해가지고 자 외워야 될 겁니다. 이게 초원, 관목림, 양수림, 오남림, 음수림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 5단계는 밑에도 똑같습니다. 습성천이도 똑같아요. 알았어요? 이게 발달사야. 그러니까 처음에 초원이 생깁니다. 작은 풀들. 그 다음 나무들이 오죠. 관목림. 우리 사람의 허리 높이 정도 되는 애들. 그러다가 양수림이 들어오는데 얘들이 아까 말한 처음에는 악교목층들이 와요. 악교목층들이. 근데 애들 햇빛 받고 크면 교목층이 되는 거죠. 쫙 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악교목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목층이 새끼들이라고 보면 돼요. 악교목층이. 알았죠? 그래서 실제로 양수림 같은 거에 들어와서 나무들이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씨를 뿌리면 그 새끼들도 쭉 따라 올라오겠죠?
그게 혼합림이에요. 마지막에 종이 전혀 다른 음수림이 들어온다. 완결. 그래서 얘를 극상이에요. 극상은 마지막에 누가 완성을 한다? 음수림. 정말 잘 나오죠. 알았죠? 극상은 무조건 음수림이 마지막을 정한다. 외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1차 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천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 바닥에서 무에서 유가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단계는 꼭 외우세요. 초원, 그 다음에 관목림, 그 다음 굉장히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 키가 쭉쭉 클 수 있는 양수림이 들어오고, 그들이 새끼와 같이 혼합림이 됐다가 마지막엔 음수림으로 활용점점 딱 찍으면 끝입니다. 알겠죠? 사실 외워진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자꾸 풀다 보면요 그냥 맞춥니다 여러분들. 그 내가 2번 풀으라고 그래요. 그럼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요즘에는 누가 나오냐고요? 요즘에는 얘가 자주 나오네. 2차 천이. 2차 천이는 무엇을 2차 천이로 하는지 그 원인부터 알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이거 등으로 라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기존에 생물들이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자연재해가 일어난 거지.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의 기존의 어떤 종들이 죽어서 쌓인 그 재가 영양분이야, 말 그대로. 그 출발이 누군지 아냐? 출발이 초원부터 출발이야. 그럼 나머지는 똑같아. 알았어? 2차 천이는 빈 영양호나 척박한 땅이 아니라고.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의 영양분이 충분히 존재하는 거야, 땅속에. 그러니까 출발이 뭐야? 초원부터 출발. 초원, 관목림, 양수림, 혼합림, 그 다음에 음수림으로 활용됩니다. 똑같아. 알았지? 그 과정이 여기다. 자, 극상 뭐라고 했지? 마지막 단계 안정된 상태. 그때 어떤 종들이 와서 활용 점정을 찍어준다고? 음수림. 꼭 기억해. 알았어? 시험에 진짜 잘 나온다. 틀리면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야. 너무너무. 자, 이제 여기는 별표를 10개 정도 쳐야 됩니다. 그냥 늘상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개체 내 상호작용 배웠잖아요. 텃세도 배우고 리더제, 순위제 배우고 가족생활, 사회생활. 걔들은요 그냥 입가심 안 됩니다. 얘가 돈 내주면. 자, 보세요. 군집 내 개체 군의 상호작용이에요. 제목 잘 읽어요. 개체 간 상호작용이 아니에요. 개체 군 상호작용. 개체 군에 밑줄 치시고 종이라고 쓰세요. 서로 다른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서로 이런 과정을 바로 개체군의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시험 문제 이제 거의 많이 나오는 애거든요. 종간 경쟁이라고 해요. 종간 경쟁.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다른 종끼리 경쟁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래프를 잘 보십니다. 자, 생태적인 지위가 비슷합니다. 누가 우세하고 포식자고 누가 피식자 이런 관계가 아니야. 그냥 애매모호하게 비슷한 위치에 있는 애들이 같은 면적 안에 함께 살면 서로 뭐를 한다? 경쟁을 하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죽어요. 급기야는. 알았습니까? 한쪽이 죽는다고.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합니다.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 이거 명심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두 종을 이거 잘 읽어야 돼. 이거 놓치면 또 헤맨다. 각자 배양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한 곳에 그려놓으니까 애들이 같이 배양한 줄 아는데 원래는 실험을 두 개를 했다는 거예요. 집신벌레 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애기 집신벌레 이렇게 나왔고. 알았어? 근데 이 그래프를 잘 봐.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개체수다. 뭐냐? 이론적 생장 곡선. 이론적 생장 곡선. 무엇 때문에? 환경 저항 때문에. 이거야. 사실은 실제 생장 곡선. 이론은 이렇게 나오겠지. 이론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쭉 이론적으로 보면 개체수는 충분히 늘고 그래야 되는데 면적이 혹은 먹이가 알겠어? 주거지역 어떤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자라는 애들을 같은 함께 배양을 하게 되면 이 그래프가 뭘 뜻하는 줄 알아? 왼쪽 그래프랑 같이 비교해봐. 얘는 약간 여기서 보세요. 약간 얘가 아래죠. 그래요. 지금 애기 집신벌레가 저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지금 같이 자라게 하니까 좀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손해라고요. 둘 다 손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긴 애가 윈 이게 아니라 둘 다 손해요. 하나가 다 죽을 때까지는. 알았지? 이런 게 경쟁 베타 원리야. 각자 놓으면 이 정도 실제 생장 곡선에 의해서 이 정도 크기로 얘들이 생장을 할 텐데 같이 놓으니까 둘 다 손해인데 어느 하나는 완전히 도태되더라는 거야. 물론 도태가 끝나잖아? 그럼 원상태 복귀를 하겠지. 근데 그 전까지 둘이 같이 있을 때는 둘 다 손해. 알겠어요? 왜?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다 보니까 먹이도 겹치지, 공간도 겹치지. 그러니까 둘 다 손해야. 그러나 한쪽이 도태됩니다. 분명히. 강한 쪽이 살아남고. 알겠죠? 자, 다시. 종간 경쟁은 둘이 같은 곳에 생활하게 되면 뭐라고? 둘 다 손해입니다. 둘 다 손해. 그리고 결론적으로는요. 하나가 완전히 도태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저기서 집신벌레 저렇게 써있죠. 시험 문제 저런 것만 나와요. 애기하고 집신벌레. 알았죠? 잘 보세요. 다음 분서랍니다. 분서. 저렇게 부딪히지 않고 머리가 좋은 것들은 나눠서 살아요. 그냥 너 거기서 살아, 난 여기 살게. 그러니까 분서가 가장 재밌는 게 얘죠. 북아메리카에 사는 솔새. 다시 말해서 나무가 한 그루가 이렇게 있다면 이 나무에 여기서 사는 솔새가 있고요. 요 정도에서 사는 솔새가 있고. 솔새의 종류가 다르면 여기도 또 솔새가 들어와요. 그리고 각 지역에 사는 솔새들이 먹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요 나무층에 있는 애들은 주로 지표종, 생쥐나 이런 것들 잡아먹거나 벌레 같은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 나무 열매, 나무에 사는 곤충. 저 위쪽에 사는 애들은요 멀리 잡는 거. 멀리 강에 가서 고기 잡아온다 이런 식으로. 그냥 관망권이 보장되니까. 그렇죠? 그런 식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나눠 살더라. 자, 피라미와 은어는 원래 강을 보면요. 강이 이렇게 있으면 중앙에 피라미들이 살아요. 피라미들이. 그러다가 은어가 올라오잖아요. 북지상을 딱 물 상위권으로 올라오면 얘들이 옆으로 딱 피해요. 가운데 은어들이 살고. 알겠어요? 그래서 은어들이 녹조를 뜯어먹고 피라미는 저 어디가 수소곤충이나 잡아먹고 이렇게. 알았죠? 이런 게 뭐라고? 분서. 그냥 서식지를 서로 갈라서 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게 분서입니다. 그러니까 분서는요 커다랗게 손해도 아니고 그렇다고 얘들이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눠서 사는 거니까 잘 안 나오죠. 분서는 정말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자, 공생 잘 나옵니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얘가 같이 손해를 본다면 얘는 뭐죠? 같이 이익을 얻는 관계가 공생입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합니다. 이거 뭐야? 모두 손해, 모두 이익. 극과 극이죠. 그쵸? 그래서 흰 동가리,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생기네 알죠? 아이고 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흰 줄 있고 그 우리 미자리 있고 미자리 알죠? 말미잘 거기서 주변에 사는 애가 있어요. 알았어요? 서로 이제 보호해주고 새끼도 보호해주고 외부의 침을 막아주고 얘들은 거의 흰동가리들은 안 도망가요. 고기에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뭐 괌이나 사이판 같은 데 가면 스킨스쿠버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흰동가리들이 제일 많아요. 산업 그 주변. 알았지? 그래서 말미잘을 보호해주고 말미잘은 그 흰동가리의 새끼들을 또 보호하고.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관계가 흰동가리, 말미잘. 또 하나 저거 개미하고 진딧물 관계. 진딧물이 또 먹이를 공급해주면 개미는 진딧물을 지켜주고. 알았지? 이런 게 공생관계. 알겠지? 자, 근데 상리하고 편리라는 게 있거든. 편리는 하나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하나만 이익을 보는 거야. 그래서 보면 뭐야? 빨판상어, 거북. 그러니까 다른 한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데 한쪽만 이익을 보는 거지. 알겠어요? 요런 것들이 편리공생. 자, 기생. 벌써 들어봐도 마음이 언짢죠? 한쪽은 이익을 보는데 한쪽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니들이 갖고 있는 아하 기생충 요쪽. 여러분들 기생충약 먹어요? 먹은 게 언제예요? 잘 생각해봐. 초등학교 때? 기생충약 많이 먹으라고 그러죠. 기생충약 스스로 복용을 하세요. 몸 안에 기생충이 있어도요 살이 찌거나 이러니까 기생충약만 먹으면 살이 쭉 빠질 것 같죠 또?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속이 좀 많이 불편하거나 뭐 간혹 피곤하거나 농담입니다. 뭐 만병통치약적으로 기생충약을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1년에 한 번은 먹으라고 해줘요. 기생충약을. 그 걔들이 이제 우리 몸의 병을 옮길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생충, 그 다음에 기생충 같은 경우면 우리 몸에 있는 회충, 요충, 십이장충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생충들은 여기만 있는 게 어류 같은 것들도 되게 많아요. 어류들도 기생충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기생충은 물고기에 들어가서 눈을 먹어버리고 지가 눈이 돼요. 그래서 물고기를 마음대로 움직여요. 또 어떤 놈은 입이 돼요. 다 물고기 잡으면 입에 뭐가 있어요. 끝에 보면 기생충이었던 거예요. 일단 그놈이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니는 거예요. 조종당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생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포식과 피식. 포식은 한쪽이 이익을 받지만 피식은 그냥 죽는 거잖아요. 다른 한쪽이. 그래서 스라소니, 눈신토끼, 치타람, 톰슨가젤 이런 애들이 포식과 피식 관계인데 보통 피식자라고 있죠. 피식자가 그래프가 크다는 거 명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면 포식자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바로 뒤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파란색이 포식자예요. 알겠죠? 얘가 많아져야 얘도 많아지는 거죠. 알았지? 그래프 크기도 개체수도 적고. 왜? 얘들을 보통 1차 소비자를 한다면 얘가 2차 소비자에 해당되는 애들이거든요. 개체수는 많지는 않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보게 돼요. 자, 종, 후, 종, 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거든.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라면 이 지역에 해당되는 거 봐봐요. 이렇게 원을 그려서 보통 표현하거든. 원을 그려서. 그래서 이 지역에 해당되는 애들 종1, 종2가 플러스 뭐가 되니까 상리공생이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애가 상미공생이죠. 그죠? 그럼 여긴 뭘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종강 경쟁. 둘 다 손해라고요. 둘이 경쟁하면. 알겠죠? 둘 다 마이너스니까. 근데 하나는 플러스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뭡니까? 기생이죠. 하나는 플러스인데 이 관계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는요, 이 지역에 있으면 누가 피식자고 누가 포식자일까요? 종환, 종투 중에. 종투가 피식자고 종관이 마이너스, 얘가 포식자고 얘가 피식자가 될 수 있어요. 이해 갔죠? 여기 있는 관계에서는 피식은 누가 되고 종관이 되고요. 포식은 누가 되는 거예요? 종투가 되는 그런 관계. 근데 여기도 피식과 포식이에요. 그렇다면 피식은 누구고 잡혀 먹는 거니까 종투가 되고요. 포식은 누구고 종완이 되겠죠. 이렇게. 물론 여기도 기생, 그러면 종완이 기생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종투에 들어가서.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건 누굴까 여러분? 요거 봐봐. 요거 누굴까? 이러면 이게 뭔 뜻이니? 종관은 아무런 피해도 안 입어. 종관은 그냥 0이야. 종투가 플러스 편리공생이야. 편리공생. 그럼 누가? 종투가 편리공생하는 거라고. 종관에 붙어서. 종관은 아무 상관없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뭐가 되겠냐? 여기 있어요. 이러면 종완이 편리공생을 하는 거라고. 한쪽은 전혀 피해가 없잖아. 그치? 이런 과정이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꼭 확인해봐. 자,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 시 기체수 변화. 이 그림은 뭐만 갖고 하자? 이익, 손해. 이것만 갖고 하는 거야. 알았어? 해석을 할 때 먼저 종강경쟁 봐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점선과 점선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점선이 바로 각각을 따로 배양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랬더니 실제로 딱 봤더니 봐봐요. 각각을 따로 배양을 하더라도 환경 저항은 받아요. 그런데 두 종을 같은 곳에 놓고 경쟁을 시켰더니 A도 손해받고 B도 손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습니까? A, B 모두 손해 이렇게 써놓은 게 좋다고요. 여기다 써놓으세요. 손해. 근데 결론적으로 B는 도태예요. 도태. 이게 종강경쟁입니다. 다음 분서 보세요. 혼자 살았을 때보다는 어때요? 먹이를 나눠 가져야 되잖아. 아무튼 비켜나가야 되니까 둘 다 손해. 분석은 종이 다양해지면 먹이를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 기생 하나 A종 뭐예요? 이익. A종은 이익인데 B종은 뭡니까? 손해. 이게 기생입니다. 하나는 이익 하나는 손해. 이해 갔어요? 그 다음 상리공생 뭐라고 쓰면 되죠? A종 B종 옆에다 이익 이렇게 쓰면 돼요. 둘 다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편리공생 A종만 이익 B종은 아무 일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 그 그래프 축상에 위치하는 거죠. 다음에 포식과 피식 A종 이익 B종이 이익이죠. 포식자니까 빨간색인 A종은 손해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종관투 중에 하나가 포식자가 됩니다. 알겠죠? 이해 갔죠? 그래서 요것들을 잘 공부해 보십시오. 이거 한번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던 문제들은요 다 기출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개념이에요. 개념. 기본 개념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 있는 것들을 쭉 풀다 보면요 개념이 확 딱 잡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킬 문제가 있는데 스킬이라고 해서 별다른 건 아니에요. 실험적인 요소들이 좀 들어갔던 문제. 근데 여기 있는 문제가 확실하게 시험 문제의 한 60, 70% 된다는 거. 알았지? 스킬 쪽은 이제 조금 실험 과정이니까 공부를 좀 하는 거죠. 블록 커다랗게. 야, 이거 금방 답 나왔지? 빛의 세기가 강해서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하는 거. 제일 높은 거. 도목층이죠. 이런 것들을 자꾸 풀면서 제가 푸는 거예요. 연결하면 되겠죠. 여기 툰드라 뭐였어요? 황원이었죠. 황원. 고지대. 고위도 툰드라. 삼림은 열대우리. 초원은 사바나. 알았습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풀어오세요. 알았죠?